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올린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라며 항의했지만 실력 행사와 같은 거친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표장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부실하고 성급한 기소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세 나라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방안과 함께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간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할 전망입니다. 세계 경영을 내세우며 대우그룹을 이끌었던 김호중 전 회장이 8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의 주역, 부실 경영에 따른 투자자 손실 등 엇갈린 평가 속에 각계의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내륙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실외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지역 최대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포스코건설 홍보업체 직원이 조합원에게 돈을 건네는 영상을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재개발조 앞 집행부는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입니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협의체가 만든 512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정안이 50분 전쯤 의결됐습니다. 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표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국회 나와주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국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요. 9시 14분에 본회의를 정회했는데 아직까지 속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속개할 것이라는 전언이 있었는데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 방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몰려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저희 생방송으로도 보내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 등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정회를 선언한 뒤에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있는 의장실로 항의 방문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희상 의장의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 앞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의장실 앞에서는 뭐가 겁이 나는 거냐, 의장님 나오라, 천벌받을 거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아들 공천 얘기 뭐 이런 것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앞서 내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서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 그리고 처리를 강행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사퇴하라, 그리고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 지금 문희상 의장이 지역구로 있는 의정부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들 공천을 염두에 둔 것이냐 이러면서 아들 공천이란 말까지 해가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네, 오늘 본회의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 8시 38분에 낮에 오전에 정회됐던 본회의가 다시 한번 속개가 됐습니다. 개의와 동시에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자리까지 나가서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고성이 이어지면서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이루어져야 했던 토론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당초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예산안은 쓰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안을 쓰기 위해서 수입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러려면 세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걸 보통 예산 부수법안, 세입 부수법안 이렇게 일컫습니다. 보통 예년도 예산안, 특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그리고 토론, 그 다음에 이제 표결을 하는 절차가 되는데 오늘 문희상 의장이 상당히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요. 이미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이
제안 설명도 대체를 했고 토론도 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간 건데요. 이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불법 처리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본회의에서 예산안 표결 처리된 게 9시 5분입니다. 8시 38분에 본회의가 속개됐으니까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이고요. 오늘 그 넘어간 예산안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의한 4+1 예산안의 수정안입니다. 기존의 4+1 협의체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안에 이후에 이뤄진 여야 간의 합의 내용 일부를 반영한 예산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 예산안 원안에 512조 3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이 삭감된 금액이 담겨 있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한참 지난 상황이고 또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갖춰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이 법상으로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도록 돼 있는데 예산안을 정기국회 처리 시한을 넘겨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에 함께했던 정당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도 더 이상 정기국회를 넘어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갖고 오늘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상황을 조금 정리를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장 상황부터 보도록 하죠. 지금 국회의장실 앞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화면상으로는 한국당 성일종 의원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당의 의원님들 그리고 기자들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 그리고 처리에 대해서 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회의가 끝난 뒤에 바로 지금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의장실로 단체로 항의 방문을 간 상태입니다. 네, 앞서 본회의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정회한 것이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잠시 휴식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속개를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잠시 방으로 이동한 사이에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 앞까지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뒤에 이현재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고성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현장 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문희상 당분 내라. 네, 방 안에서 소리 지르는 듯한 게 간간히 들리는데요. 네, 저기가 의장실인데 보통 이제 의장은 이제 산부요인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경호를 상당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들도 저기가 이제 의장실 접견실이고 바로 지나면은 의장실이 집무하는 의장 집무실이 나오는데 저희 기자들도 접견실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회 측에서는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 신분으로서는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취재 기자들은 밖에서 현재 현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들은 단체로 지금 의장 집무실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화면상으로는 의장 집무실이 아닌 의장 접견실 들어간 입구까지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장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밖으로 나오라라는 요구와 함께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거는 문희상 의장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라든지 지금 정부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에 대한 모든 불만들이 담겨 있는 목소리들이 다 이곳에 모여서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3당의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까지 이렇게 7사람이 모여서 의장실에서 정말 몇 시간을 나오지 않았죠. 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였고요. 저희 YTN에서도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정말로 마라톤 협의가 계속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예산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라는 이 4+1 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올리겠다라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아니다, 교섭단체에서 합의를 해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된다라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예산안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삭감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뜻을 좀 맞췄다 이런 언급까지 있었는데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본회의 소집을 8시로 예고를 했고 그 직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잘 되지 않고 각 당 원내대표들이 나오면서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앞서 보신 대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본회의가 열리게 된 겁니다. 네. 아마 오늘 저녁 7시 무렵에는 혹시나 합의가 되는 게 아닌가 네. 하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요. 바른미래당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삭감액 총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았다. 네. 세부적인 사항에 이견이 있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이 막판에라도 좀 조율이 되면 본회의에서 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넘어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7시를 넘기면서 8시 본회의가 예고가 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는 아직 합의라든지 네. 회동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잠시 밖에 나온 사이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삭감 총액을 정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전체 513조에 이르는 예산안 원안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깎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을지라도 일단 예산을 총액을 깎고 그 다음에 깎은 만큼 어느 정도 증액을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얼마를 깎았고 어떤 부분에서 얼마를 채울 건지에 대해서 한국당도 내역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이게 예산안 합의가 되는 것이지 금액을 얼마나 깎는 것이냐 이 부분만 합의됐다고 예산안이 합의됐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네. 오늘 정기국회 회기 안에 자정이 되기 전에 예산안을 도저히 처리할 수 네. 없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삭감 금액을 놓고도 마지막까지 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뭐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서 넘어간 예산안은 기존의 4+1 그러니까 네. 자유한국당을 빼고 논의된 안이죠. 네,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죠. 변화와 혁신 이제 창당을 앞두고 있는 그 이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배제하고 4+1 협의체에서 네. 수정안을 올린 거죠. 이 수정안은 뭐 주말까지 벌써 이미 어느 정도 네. 작업이 되어 있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여러 가지 회동에서 접점을 찾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예산안 수정안을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서 160명이 찬성한 안으로 오늘 상정을 해서 바로 표결에 붙인 것이고요. 반대로 한국당에서도 수정안을 내기는 했었는데요. 네, 한국당에서도 수정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재철 원내대표는 우리가 어디에서 얼마를 깎고 어디에서 얼마를 늘렸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생각하는 수정안을 올리겠다 해서 실제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한국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예산안과 관련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른 부분도 이미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이 합의를 현재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을 보고 앞서 정기국회 때 신청해놨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오늘 예산안 자체가 지금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또 앞으로의 국회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이인영 원내대표 발로 잠시 뒤 10시에 이미 10시가 넘었습니다만 10시에 본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니 지금 즉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달라라는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발송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미 10시를 넘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서 속개 대비하는 모양인 것 같고요. 지금 네, 화면상으로 심재철 네. 원내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뒤에는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장실 안에는 앞으로 가 빨리. 세 사람만 지금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만 있고 뭐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간다 해서 지금 방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문 앞에서 저렇게 왜 그러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좀 전과 마찬가지로 의장께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의사 진행을 잘못 진행하셨느냐, 국민 세금을 왜 이렇게 하셨느냐 말씀을 저희들이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이미 뭐 세금 도둑질 끝났으니까 더 이상 뭐 할 말 없다. 대표님 안에 세 분이라 그러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세 사람이 저희 당 국회의원 3사람, 의장님, 그리고 지금 의장실 소속 직원들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조금만 잘 좀 펴주십시오. 조심하고. 네, 심재철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실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잠시 지금 안쪽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의장실 안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한국당 의원 3사람이 있고 의장실 소속 직원들이 있다. 다른 의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 설명을 했고요. 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이동을 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는 곳이 의장 집무실이 아니고 이제 의장 집무실로 들어가기 위한 부속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언급을 했던 것도 의장 집무실을 언급한 것 같은데 의장 집무실에는 자신을 포함해서 3명만 있었고 다른 사람은 국회 방호 측에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의장실을 가기 위한 부속실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이미 착석을 다 완료했다는 현장에서의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나오지 못하면 아예 개의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앞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떠올리셔야 되는 게 4월 말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처음에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냐 마냐를 두고 가장 시초가 됐던 것이 사보임 문제였는데 이 사보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당시 의원들의 사보임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불법 사보임이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당시 의장 집무실입니다. 지금 보시던 의장 부속실이 아니라 의장 집무실 안에 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들어가서 항의를 했고 문희상 의장은 성모병원으로 당시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상황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인데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언급대로 따르자면 의장실 그러니까 의장 집무실 안에는 현재 3명만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현재 화면으로 저희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의장 집무실에 가기 위한 부속실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정기국회 종료까지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남아있는 민생 법안 조금이라도 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본회의가 속개되기까지도 수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선거제라든지 검찰개혁 법안 같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대로라면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전혀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국회 상황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 국회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조금 전인 오후 9시 5분쯤에 새해 예산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표결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장실에 돌아갔고요. 회의는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속개를 해서 다른 상정된 법안들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에 찾아가서 문희상 의장의 이동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자정에 끝나는데요. 한 2시간 정도 다른 법안들을 표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의장의 본회의장 이동을 막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들리는 상황에서는 패스트트랙 가운데 선거법을 상정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일 임시회를 열어서 표결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상황이 변할 때마다 국회 다시 연결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고 또 뉴스나이트 시간에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 오늘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오전에도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 그리고 하준위법이 통과됐습니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본회의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 김민식 군이 학교 앞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지 석 달 만에 아이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법안과 이곳에서 사망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안 두 가지입니다. 모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차장과 운전자의 의무를 강화한 하준이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국회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었던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꾹꾹 눌러뒀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한국당 역시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동의하며 어린이 안전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문희상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불허했고 파병안 등은 한국당이 자진 철회했습니다. 비쟁점 법안이고 이것들은 당연히 우리들이 동의하는 것들이니까 이 부분 가서 처리를 지금 할 겁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 239개 가운데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과 국제협약 비준안 등 모두 16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모이며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민생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벌였다는 비판은 이번에도 면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YTN 한연입니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민식이법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식이법을 놓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돌고 있는데요. 스쿨존에서 난 사고는 무조건 가중처벌한다면서 공포심을 키우고 있죠.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민식이법, 오해와 진실은 뭘까요? 우선 민식이법은 2개의 법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또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이 중에서 특가법으로 불리는 2번째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법안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실수로 사고를 낼 수도 있는데도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것은 무리한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최종 통과된 법안을 보면 앞에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다는 상황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결국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민식이 아버지는 법이 악법이라는 오해와 왜곡 보도를 바로 잡아달라면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제 안전수칙을 위반해갖고 12대 중과실이 포함됐을 경우에 따라서 그 형벌이 되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조금 허위 사실들이나 아니면 좀 오해하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오해 탓일까요?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최근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민식이 어머니의 신상 정보를 찾아내서 출신 지역을 비하하고 과거 미인대회에 참가했던 이력을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민식이 어머니는 끝내 한마디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 엄마가 악성 댓글이나 이제 인스타 이런 테러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말하는 거를 조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왜곡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걸 또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나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민식이 부모님의 바람은 딱 하나.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 통과돼서 제2의 피해 아동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뛰었던 엄마 아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눈물의 의도를 왜곡하는 말에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텐데요.
미처 이번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태호 유찬이법, 한의미법과 해인이법도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길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처음에 기소한 내용과 추가로 조사해서 바꾸려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건데요. 이 검찰이 성급하게 정 교수를 기소했다는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간략한 범죄 사실만 공소장에 담아 부실 기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정 교수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달 11일 14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특히 위조한 표창장을 입시 등에 활용한 혐의를 적용하면서 앞서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를 구체화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27일 기존 공소장을 바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5가지 부분에서 기존 공소사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공범의 경우 성명 불상자에서 딸로,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에서 2013년 6월경으로 바뀌었고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라져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하나의 문건을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기소했고 부수적인 내용을 바꾼 건데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정 안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추가 증거 제출 등을 놓고 검찰과 재판부가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정 교수 측은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라며 공소장 변경 불허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처음 기소한 날은 바로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이었습니다. 당시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첫 단추를 서둘러 끼면서 지금 일이 꼬인 셈입니다. 이 검찰은 일단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은 채 바뀐 내용으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한 건 지난 9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당일이었습니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백지 공소장이란 정 교수 측 반발에 추가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줄곧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결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 사건과는 재판이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청문회 당일 기소했던 기존 공소 사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모입니다. 공소장 변경 재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두 사건의 공소 사실이 사실상 별개라고 판단 내린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1차 기소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 이어간 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무죄 가능성이 있더라도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라 조사 없는 부실 기소에 이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2차 기소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정 교수 측의 기록을 서둘러 제공하라며 더 시간을 끌면 보석 석방을 검토하겠다는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첫 단추를 급히 끼운 검찰이 본격적인 재판 전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9일 두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차례로 열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로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질타했지만 보수 야당은 수사가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청문회 막판엔 정 교수가 기소될 경우를 가정해 장관 후보자 사퇴 얘기까지 거론됐습니다. 채가 기소되고 본인이 수사를 받고 이런 법무장관이 과연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검찰의 기소 의혹을 가지고 들어와서 왜 그것을 의미가 없다라든지 하지 말자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 결국 청문회 당일 공소시효 완성 1시간을 앞두고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것은 과잉 기소 아니에요?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결국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자 예상대로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로 검찰이 망신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망신을 주고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목표 아래 이뤄진 엉터리 기소였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수야당 입장은 달랐습니다. 한국당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혹시라도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차질을 빚진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확한 수사로 불필요하게 사법부와 마찰을 빚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절차적인 문제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라는 실체적 진실이 가려져선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조사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당회의 때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 제보 문건을 배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경환 기자입니다. 검찰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소환했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제보가 담긴 문건을 배포했다는 언론 보도의 당사자입니다. 검찰에 출석한 임 전 최고위원은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정권 청산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만 있었지 제가 최근에 하면서 문건을 전달하고 문건을 돌리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회의에서는 울산 지역의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첩보 문건을 작성한 문모 전 행정관을 불러 제보 접수와 문건 생성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당시 울산 지역에서 떠도는 일반적인 얘기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임 전 최고위원을 조사하는 것은 울산 지역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소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됐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숨진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여전히 풀지 못해 본격적인 포렌식 작업을 벌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사 착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출석 요구에 울산경찰청 경찰관들이 불응하고 있는 만큼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크리스마스 직전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중국을 방문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먼저 베이징을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개월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우리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 데다 북미 사이에서는 거친 말만 오가고 있어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시 주석을 통한 우회적 소통도 필요합니다. 내년 봄 시 주석의 국빈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15개월 만에 아베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입니다. 지난달 22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 이후 한일 당국 간에 진행하고 있는 수출 정책 대화 상황을 정상 차원에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 관계 경색의 근본 요인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양 정상의 의견 교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3국 정상회의를 개최 순서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4일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확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이 연말까지로 정한 비핵화 논의 시한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 한일 관계 회복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점에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며 도발 가능성을 내비치자 미국도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말에 이어 이달 초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Belgium, Estonia, France, Germany and Poland and the United Kingdom are deeply concerned by the continued testing of ballistic missil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미 대화를 고려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던 미국은 여기에 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을 했다고 언급하며 ICBM 카드를 암시하자 미국도 2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과 도발 확대 가능성 등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ICBM 발사 등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북한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He knows I have an election coming up. I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at, but we'll have to see. 미국은 또 한반도 상공에 연일 정찰기를 띄워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북한을 자신들의 지배권에 넣으려던 적대 세력에 책동해 김 위원장이 투철한 자주정신으로 맞섰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또 신형 무기들이 연속해서 개발 완성돼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는 성과가 났다며 자주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북미 간 긴장 고조에 우리 정부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호주에서 열린 한호주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창리 발사장에서의 엔진 시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이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에 부응해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김우중 전 회장의 빈소엔 각계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고인의 기업가 정신을 기리고 인재 양성에 대한 꿈이 이어지길 바라며 애도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 전 회장의 빈소는 고인의 뜻에 따라 소박하게 차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조의금을 사양했고 장례도 가족장으로 간소히 치러졌습니다. 오랜 시간 대우그룹에서 김 전 회장과 영욕을 함께했던 임직원들은 고인의 희생 정신을 추억했습니다. 대우의 기업 모토는 창조, 희생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의 앞으로 다가오는 차세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부정적인 평가는 제가 없습니다. 있어도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런데 엄청 고생을 같이 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화를 보냈고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정치권과 문화예술 분야 인사들의 추모도 잇따랐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청년 사업가 양성에 큰 뜻을 가졌던 고인의 모습을 회고했습니다. 생애 후반부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졌던 그 젊은이들에게 주는 하나의 꿈과 희망은 대단히 훌륭한 귀감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와 홍사덕 전 의원 등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도 논평을 내고 김 전 회장의 창조적 도전 정신을 이어받자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압축 성장을 이끈 재계의 거목, 부실 경영에 따른 투자자 손실, 김 전 회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조문객들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스모그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은 내일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스모그가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안개와 먼지가 뒤섞이며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도 줄었고 대부분 마스크로 무장한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한강은 희뿌연 연기에 휩싸인 듯합니다. 도시도 지상에서 공중까지 장막에 가린 듯 희미하게 보입니다. 인천공항은 시야가 한낮에도 500m에 머물며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바다 안개에 서해를 넘어온 스모그가 겹치며 내륙보다 상황이 더 악화한 겁니다. 저시청 경보까지 내려진 인천공항에서는 항공기 64편이 회항 결항했고 207편이 지연됐습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전국을 뒤덮은 고농도 미세먼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남부 내륙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숨을 턱턱 막히게 한 미세먼지의 공습은 내일 낮까지 이어진 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밖에서 일해야 하는 작업자들의 근로 환경은 어떨까요? 미세먼지로부터 실외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입니다. 밤사이 내린 비에도 미세먼지가 거치지 않아서 남산 바로 아래 있는 건물들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마스크도 없이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아직까지 지금은 안 돼 있어요. 안 쓰더라도 일단 필요할 때 쓰게끔 주는 것이 좋죠. 구청 미화작업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마스크 같은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아예 모르는 근로자도 많고 신고나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그 맛보기 다 지급해주지 않나요? 오늘은 지급을 안 했어요. 깜빡했어요. 실외 작업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시 무시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천식 등 폐질환을 가진 근로자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또 경보가 내려지면 작업 시간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늘리도록 사업주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홍보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 여기 있다는 거는 알려줘야 당연한 것 같은데요. 관계 당국은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권고사항이긴 한데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 지급을 할 수 있는 농도 수준을 조정을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아직 추위가 물러가면 미세먼지가 온다는 3한3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지만 허울뿐인 대책에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 1년째인 오늘 발전소 현장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모인 노동자들은 안전 개선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외쳤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안전모와 랜턴, 마스크를 쓴 발전소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년 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넋을 사고 현장인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가자들은 발전소 내부를 행진하며 죽음의 외주화를 제발 좀 금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사용했던 책상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김 씨가 떠나고 작업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안전모입니다. 곳곳에 흠집이 나 있고 석탄재가 묻어 있어 내부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발장에 있는 신발도 석탄 범벅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선 권고안 22개를 제시했지만 현장 근무자들은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상황.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장의 위험 개소를 찾아 두 번 다시 제2의 김용균 선배님이 나오지 않도록 또 훗날 들어 올 후배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위험의 외주화를 없애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추모위원회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사고의 직접 책임자인데도 경찰이 면죄부를 줬다며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원청인 서부발전이 하청을 주었으니까 우리 아들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고 김용균 씨가 노동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발전소 현장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며 외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광주 지역 최대 재개발 사업에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금품 살포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돈 봉투를 건네는 화면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시공사 선정 무효 등 상당한 파문이 예상됩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굴지의 건설회사 두 곳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광주 풍양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지난달 9일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권을 따낸 곳은 포스코 건설이었습니다. 건설사 선정총회가 열리기 이틀 전 한 조합원 집에 여성이 들어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어 밖에 나가서 가방을 가져오고 작심한 듯 이야기를 꺼냅니다. 조합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건데 그건 일절 발설하시면 안 되세요. 저는 뭐가 지나요? 그러더니 대뜸 돈 봉투를 조합원에게 건네며 신신당부합니다. 이거 큰 일 나요. 난리 나요. 포스코 건설 도시정비 영업그룹 과장이라는 명함을 건넨 여성이 나간 뒤 돈을 세어보니 5만 원권으로 20장, 100만 원이었습니다. 풍양지구 재개발조합 건설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뿌려졌다는 소문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 조합원은 이미 건설사 선정을 위한 사전투표까지 했는데 이를 취소하고 총회 투표에 나서 포스코 건설을 찍어주는 대가였다고 말했습니다. 설마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건설사가 이 정도까지 할까? 그에 대해서 좀 많이 당혹스럽다 할까? 이 밖에도 조합 집행부에는 건설사에서 식사를 대접받았다는 신고도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스코 건설에 투표하는 조건으로 백화점 옷 영수증을 받은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다른 데서 다 했고 지금 여기 풍양구역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계속 그러시면서. 그런데 건설회사 과장이라는 여성은 화면이 버젓이 있는데도 돈을 건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없어요, 그런 적이야. 전해준 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재개발조합 집행부는 포스코 건설 대표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모두 3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광주 풍양지구 재개발 사업비는 8천억 원 정도. 정부가 아파트 값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재개발 비리에 대해 엄단 방침을 세운 가운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8일 만입니다. 잠시 전에 예산안이 처리되고 국회 본회의가 정회가 됐었는데 곧 이어서 속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상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는 다시 속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자정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죠. 먼저 새해 예산안 통과된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이게 사실은 이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은 지난 밤에도 네. 예결위에서 소소위 혹은 간사회의죠. 네. 거기서 협의를 계속했지만 오늘 네. 오전까지 어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네. 이 문희상 의장과 이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모이면서 물꼬가 좀 트이는 듯했어요. 근데 예산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2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하염없이 밀리기 시작했고 각 당들은 의총에 들어갔고 결국 8시로 잡혔는데 8시 38분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안은 없어요. 수정안이 제출된 것은 4+1에서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당은 당연히 이제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회의장에 한국당 의원들도 몰려왔습니다만 뭐 저지 노력을 했고요. 또 필리버스터를 시작은 했어요. 조경태 의원이 10분 했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 침묵의 10분이 흐르고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안 재석 의원 162명, 찬성이 156명, 기권 3명, 반대 3명이었는데 자, 이 표는 뭘 의미하냐면요. 자, 4+1이 모든 법안을 다 가결시킬 수 있다라는 상징입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은 오늘은 예산안만 목표였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나 패스트트랙 3법 또는 이제 한국당이 반대하는 유치원 3법 등은 내일 이후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만 아마 이 여야가 전략적인 또 격돌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1 체제의 결속력이 견고하고 드러났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수 있다.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빠지거나 배제되면 될수록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오늘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새해 예산안 통과를 안 막은 겁니까? 아니면 못 막은 거로 봐야 될까요? 저는 어제 새로 선출된 심재철 원내 지도부의 저는 전략 미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미스, 예. 그러니까 어제 새로 선출되자마자 협상력의 복원을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예산안과 정기국회에서의 어떤 대외 전략,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이 선거법과 공수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 평론가 말씀대로 어제 선출되자마자 문희상 의장을 만나서 여야당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죠. 그랬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그 대신 오늘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는 패스트트랙을 올리지 않는다. 일종의 이제 절충 아니었죠. 근데 단 이게 의총에 가서 예산안 문제에 대한 확인을 받고 컨펌을 받은 다음에 진행이 되기로 했었는데 의총에서 이게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정기국회를 열어놓고도 한국당하고 그동안 한국당이 배제된 채로 4+1 협의체에서 합의했던 예산안과의 최종 합의안이 나왔으면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 측에서는 조금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이 뭐였냐면 4+1에서 협의한 그 1조 3천억 가까이의 그 삭감한 내용을 좀 달라. 그래야 알아야 우리도 수정안을 낼 게 아니냐는데 민주당 측에서 그걸 주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 측에서는 국민 세금을 너희들 마음대로 깜깜이 통과시킬 거냐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민주당은 그걸 또 빌미 잡아서 결국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상호 불신이 그게 다른 거죠. 그런 과정에서 결국 합의안이 안 된 것이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 문희상 의장은 개회를 해버렸고 결국 표결로 통과가 돼버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정기국회 예산안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안의 이런 변칙 통과 자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년 예산을 짜가지고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500조가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쌓이고 어떻게 줄어들고 어떻게 늘렸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 정말 직무유기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다음이죠.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데 내일은 당장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법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과연 심재철 신임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을 갖고 있을까? 저는 이 부분도 좀 미스테리합니다.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 체제의 전략 미스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예산안 통과는 전초전 성격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결국 본 싸움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까지 단식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크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렇죠. 처리. 그래서 그 처리를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몸싸움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네. 여론 설득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일부러 맞아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 교수님이 자, 그렇습니까? 심재철 원내대표의 이거는 전략 실패다, 판단 미스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오늘 보세요. 오전에 민식이법을 포함해서 네. 다는 아니지만 16개의 비쟁점 민생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서 오전에 처리를 해줬습니다. 여야가 통과시켰습니다. 민식이 부모님 눈물 흘리는 모습에 지금 국민들이 오늘 짠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어린이 생명 안전 관련 법들을 처리했단 말이죠. 근데 이 어떤 화합의 기세로 정부 예산안까지 조금 더 마지막까지 좀 절충안을 내서 한국당이 포함된 가운데 가결됐다면 국민들이 다 알아요. 내일부터 패스트트랙 가지고 전쟁이다. 국회가 정기국회는 오늘로 종료되고 임시국회 어차피 열릴 것이고 이거 격돌할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 한국당은 결사 반대죠. 갑자기 뭐 입장이 선회돼서 선거법도 개정합시다. 공수처도 설치합시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당대표도 말씀하신 대로 단식, 목숨까지 걸었던 사안, 반대 사안인데 그럼 오늘은 분위기 좋게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까지를 처리했다면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국민들이 좀 사안 들여다볼 여유가 생기는 것인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실패가 뭐냐면 all or nothing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199개를 다 필리버스터 걸고 뭐냐 자기네가 대표 발의한 27개 법안까지도 반대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하고 4+1은 살라미 전술로 잘라서 가겠구나. 그러면 좀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5개 법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저는 패스트트랙에 찬반은 명확하고 오히려 유치원 3법이 좀 문제가 되겠구나. 저 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인식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당이 반대하는 명분이나 이유를 무엇으로 좀 국민 설득을 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쟁점 대목이 있는데 하나하나 국민 동의나 설득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다 반댈세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156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순간 한국당은 오늘도 날치기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효다라고 외쳤고 불법이라고 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일 이후도 오늘의 기세로 가게 된다면 한국당은 구호는 외치겠지만 이 구호가 새로운 거냐 하면 사실은 이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도 한국당은 계속 외쳐오는 거예요. 장외에서 좌파 독재 정권 타도 얘기했고 장 내에서 민주당 이 의회 독재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빼고 하면 다 불법이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이제는 서로 발목을 잡는 양상이 되다 보니까 적어도 과반의 국민은 한국당의 이유와 명분에 귀 기울여지기 어려워졌다. 그냥 무조건 저지하는 거 아니냐. 총선 전략이 벌써 펼쳐지는 거 아니야 국회 내에서. 내년도 예산 어떡하느냐. 그럼 내년도에 선거법은 개정된 걸로 치르느냐. 현행으로 치르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이 나오길 기대하는데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효과가 전혀 없는 투쟁이다. 그러면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하는 투쟁은 명분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국회 본회의장 상황 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기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안의 추가 상정이나 표결 절차를 막기 위해서 의사진행 절차를 밟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4+1 체제의 위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위해서 협상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찾을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된 심재철 신임 원내지도부의 전략 미스는 일단 지나갔다 치더라도 정작 중요한 건 이제 내일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든 오늘 밤에 마지막 또 상정을 해버리든 간에 가장 쟁점이 되는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 지도부는 이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회의가 개회가 돼 있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12시까지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예산 부수 법안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든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든 간에 진행을 할 텐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12시 이전에 문희상 의장이나 국회 부의장이 사회권을 가지고 이 패스트에 올라가 있는 부분을 상정하면 일단 되는 겁니다. 상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 날이기 때문에 상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려 하더라도 오늘 밤 12시까지는 못해요. 그러면 내일 또 다시 임시국회 소집돼 있기 때문에 내일 임시국회 열리면 지난 회기에 필리버스터 끝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패스트에 올라가 있는 이 법안들은 바로 표결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기에 심재철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리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선거법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선거법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압박을 하는 형식이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선거법이 지금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그 통과돼버린 선거법을 가지고 4월 10일 선거를 치러야 돼요. 한국당 의원들이나 출마자들도. 그렇다면 거기서 실제 협상에 나서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실제적인 이익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250 플러스 50으로 하고 연동률 그 비율을 얼마나 할 것이고 낮출 것이냐, 그다음에 권역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국으로 해서 석패율을 할 것이냐, 다양한 쟁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당이 조금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향에서 협상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밑에서 그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연계해서 공수처 법안에도 여러 가지 악법과 독소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악법과 독소 조항에 대해서 한국당이 제1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협상을 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라든지 대통령의 권한 개입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회 동의를 거칠 것인지 임사청문회 하고 말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한국당이 의견을 내면 협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이 12시까지 이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더라도 내일 다시 열리는 임시국회를 대비해서 정작 지금 본선 게임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패트에 대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신임 한국당 지도부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얻을 걸 얻고 어떻게 줄 걸 줄 것인가에 대해서 협상의 안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무조건 반대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통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과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회법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 표결 절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결국 물리력을 동원해서 회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실리를 택할 것인지. 근데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답은 좀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 국회 부의장까지 한 5선의 그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런 계획도 없이 초반부터 전략 미스를 했을까라는 상식적인 좀 의구심은 들지만 뭐 실수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오전에 본회의가 또 열려서요. 그동안 많은 국민들 특히 고 김민식 군 부모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원했던 민식이법 그리고 하준이법 이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 잃었던 힘듦보다 더 힘든 건 없어요. 민식이 잃었을 때 그 힘들었던 것보다 앞으로 힘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네, 이 두 부모님은 사실은 그 충격적인 사고 이후에 이 남은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본인들의 어떤 정신적 충격도 추스리기가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회를 방문해서 민식이법의 통과를 요구를 했고 늦었지만 오늘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민식이법의 핵심은 어떤 걸까요? 네, 민식이법의 핵심은요. 이 민식이가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엄마를 향해서 동생을 데리고 길을 건너가다가 이제 좀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요. 학교 주변, 스쿨존이라고 부르죠. 스쿨존에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려면 몇 가지를 더 강화해야 한다. 제 핵심은 뭐냐면 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이 차들이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전국에 있는 스쿨존 중에 5% 정도밖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걸 좀 다 최소한 설치해보자. 그리고 신호등이 있으면 아이들은 빨간불엔 서고 파란불엔 가는 훈련이 잘 돼 있거든요. 성인은 오히려 이 빨간불에도 무시하고 갈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이걸 굉장히 잘 지키는데 신호등 정도는 아무리 좀 좁은 길이라고 해도 놓아주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쿨존 내에서 이런 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자.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네.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네.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민식이 네. 부모님 말씀이 누가 이 사망한 자기 자식의 이름을 네. 법에다 붙이고 싶겠는가. 근데 지난해 말에 보시면 윤창호법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은 이제 성인이고 군복무 하다가 휴가 나와서 추석 무렵에 안타까운 변을 당했지만 네. 그건 음주운전 사고였고 네. 이번에 스쿨존 운전 사고를 이제 지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뭐 쟁점이 없는데 문제는 네. 뭐였냐면 11월 29일 본회의에서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것인데 민주당은 한국당이 볼모로 잡았다. 또 한국당의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봉쇄하는 바람에 민식이법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여당 때문에 못하는 거다. 이러면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정말 열흘 동안 이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그렇죠.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국회가 정말 이 민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또 어린이 생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사죄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몇 년 후면은 대외 해협사 작업장은 엄청난 수로 늘어날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우그룹의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없애고 검찰이 우리 외교통상부에 연락해서 전 세계에 지금 소재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묵과하거나 적당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충분히 지났으니 적어도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김우중 전 회장은 자본금 500만 원 거의 뭐 맨손으로 무역회사 조그만 무역회사를 시작을 해서 단숨에 대한민국 제2의 대기업 재벌그룹으로 키운 그런 장본입니다. 한국 재벌 성장사의 뭐 산 증인과 같았던 인물인데 이제 IMF를 통해서 그 대우그룹은 산산분해 공중분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우중 전 회장이 생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은 당시 그 관료들과의 갈등 때문에 억울하게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자기 손으로 그렇게 개척했던 그 기적의 신화가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그 노년에 가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좀 비통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신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셀러리맨으로 자기 손을 맨손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하면서 사실 엄청나게 재벌의 신화를 만들었고요. 네. 다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재벌들과는 달리 누구한테 상속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개척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출. 그다음에 셀러리맨 신화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때도 불구하고 이제 1999년에 이른바 IMF 위기가 왔을 때 여러 가지 분식 회계에 있어서 대우그룹이 이제 결국 검찰의 수사와 그다음에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으면서 사실 공중분해가 돼버렸는데 네. 지금도 잘 알려진 것처럼 삼성 바이오리스 마찬가지로 삼바 분식회계처럼 이 분식회계는 지금도 남아있는 한국의 기업의 고질적인 이게 병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의 투명성들을 가져야 된다는 지금의 시점에서 본다면 네. 분명히 잘못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0대 젊은 나이에서 맨손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네. 정말 세계가 좁다고 생각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이 기업세를 확장했던 김우중 회장 개인 입장에서는 네. 분식회계 불가피성이 또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스스로의 어떤 안타까움이 있지만 네. 지금 우리의 현재적 입장에서 기업 문화라든지 우리의 경제 패러다임 입장에서 보면 네. 그걸 억울하다. 내지는 뭐 IMF 이후에
경제 관료들에 의해서 정말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그 호소하는 것은 제가 네. 볼 때 국민 감정에서 맞지 않고요.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김우중 회장의 그런 어떤 그 기업인으로서의 성공, 그다음에 개척 정신. 저도 예전에 그 폴란드 한번 갔을 때 당시 김우중 대우회장이 만들어놨던 공장들 보고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많은 애국심과 감동을 느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젊은이들에게 큰 꿈을 주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기업가 정신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일조를 한 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평가를 해주고 그러나 분식회계 혐의를 통해 가지고 대우그룹이 해체돼서 법적 처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것보다는 이제 기업이 한국 기업이 앞으로 갈 방향에 있어서 겪어야 될 진통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네. 그 책이 나왔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대우의 정신, 세계 경영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책이 나오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도전 정신을 심어줬고 그렇죠. 또 우리 경제는 우리가 나가야 할 파, 그러니까는 세계 시장을 개척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선도적인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우중 전 회장의 생전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대우는 5명으로 출발해서 창업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해외 시장 개척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몇 년 후면은 대우의 해업 사업장은 엄청난 수로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우리 재벌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죠. 문어발식 사업 확장, 그리고 무차별적인 차입 경영.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IMF와 맞물리면서 결국 이렇게 도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에 해체가 되는데 아까 추징금을 보세요. 거의 18조예요. 그 당시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18조 추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두환 추징금 남아있는 게 이제 1000억이 좀 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입이 맞고요. 이 대우 그 다음에 이제 한보가 상당히 이제 타격이 컸는데 IMF 전후에서 저는 강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빠르게 성장한 것. 70년대를 거치면서 10년 동안 대우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분야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금 재벌 대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건설사를 모체로 놓고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데 비슷해요. 대우 건설부터 시작했는데 삼성도 수거원인데 못 잡았던 자동차를 대우가 잡았죠. 국내 3대 자동차 메이커에 현대, 기아 지금 합쳐졌습니다만 그리고 대우가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탁월한 해안이 세계 경영은 지금도 우리가 좀 따라야 할 도전 정치를 담고 있는데 90년에 이 소비에트가 해체되자 동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빨랐어요. 동유럽에서 대우가 석권을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으로는. 그리고 공장 현지화를 가장 먼저 해요. 우리나라에선 국내에서 만들어서 내다 파는 것에 익숙했는데 굉장히 현지화 작업에 익숙했기 때문에 대우의 세계 경영은 나름대로 상당히 좀 당시에는 진화적인 모델을 앞서서 추구했다. 그래서 그 말을 세계 경영으로 요약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선단식 경영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상당히 스피디하게 성장하는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내서 박수갈채 받았는데 빠른 성장만큼 빠르게 해체가 됐어요. 사실 재계 2위까지 올라갔던 대기업 그룹사가 해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계 서열 한 30위 내에서 해체된 그룹들은 뭐 최근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우급 정도가 5대 대기업 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IMF 한 번에 허무하게 해체된다? 그게 굉장히 이제 본인 김우중 회장은 또 분노를 흘리게 되는 대목이었을지 몰라요. 우리만 정치적인 타깃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억울함을 남은 평생 안고 사시다가 이제 어제 타개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 교수님 지적하셨다시피 IMF 이후에는 완전히 경영 시스템이 바뀌죠. 근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면이 있고 적응하고 싶었겠죠. 적응하지 못했던 이유는 발목을 잡고 있었던 막대한 차입 경영의 부채 때문이다. 그것은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정말 외견적인 경영 자체가 선진화된 이 진화 모델을 추구했다면 내부의 자금 관리나 내실도 서구화된 투명 경영을 좀 앞서서 했더라면 지금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치고 뻐근할 땐 코 하세요.
네, 이재수 춘천시장 이 5천만 원짜리 관용차를 사면서 무려 1,500만 원에 가까운 안마 기능을 이른바 튜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수 춘천시장이 평소에는 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시내버스로 출근하겠다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전용차가 하나, 카니발 또 공용으로 쓰는 차 그래서 한 4대를 타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이제 또 뭐 춘천시장이면 뭐 사실은 적은 시가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큰 지자체의 장이신데 네. 그 평소에 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시내버스 즐겨 이용하시고 네. 그다음에 배낭 메고 소탈하게 출근한다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려진 건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차 따로 있고 공용차 따로 있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카니발 5천만 원 넘는 시가인데 거기에 내부를 개조해서 거의 1,600만 원 가까운 안마 시트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야말로 선출직으로 선출된 우리의 그 어떤 공복들이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세금을 써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선출해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공복으로서의 공복 정신이란 건 뭐냐면 국민들과 자기를 뽑아가지고 유권자를 섬기는 것인데 자기가 세금으로 차를 구입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비도 아니고 세금으로 거의 1,600만 원에 가까운 저 개조 비용을 사용해서 타려고 했다. 네. 저는 지금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해명이 더 가관이에요. 네. 아, 그건 아직 내가 타보지도 않았고 나는 몰랐는데 밑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뭐 개조를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과를 해도 좀 진정성 있게 바로 신속하게 마음에 진짜 울리게 사과를 했으면 또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해명과 변명에만 급급한 모습이어서 아, 이 부분도 과연 이분이 진정으로 자기의 그 이중성의 어떤 잘못을 반성을 하고 있을까 이런 좀 우려까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1,500만 원어치 안마 시설을 차량에 설치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먼저 그 그래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설치를 했는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해줄 텐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값이 5천만 원 카니발이죠. 그런데 의전용 VIP 전동 시트, 안마 시스템, 전동 허리 쿠션, 발 받침대, 수납장 설치 이렇게 해도 1,480만 원이면 이제 준중형차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설치하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한번 전문가 인터뷰 내용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최고급 사양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값에 해당되는 만큼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자동차에다가 그런 기능을 넣을 때는 뭐 한 8천만 원짜리 정도, 그러니까 차값의 한 반 이상이 소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에 어떤 기능을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점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대부분 안전장치보다도 탑승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장치가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과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잠시 해명을 봤는데 이재수 시장의 해명을 좀 더 그래픽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해명을 보면 의문인 게요. 장거리 출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새로운 차로 교체하자고 했다. 뭐 불법 개조 사실도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됐지 나는 몰랐다. 그래서 한 번도 타지 않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차를 시장님을 위해서 교체하자는 것도 부서였고 또 안마 기능을 1,500만 원어치 넣는 것도 부서였고 그 시장은 몰랐다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1,500만 원을 시장 관용차에 쓰면서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수 있을까요? 이 시장 입장에서요. 자, 내가 쓰는 차인데 어쨌든 이건 세비가 들어가는 돈인데 그런데 이렇게 불법 개조된 사실을 나는 몰랐는데 언론을 보고 내 차가 이렇게 호화로운 차인 줄 처음 알았다. 이것도 이제 놀랍죠. 이게 놀라운 일이고 두 번째는 제가 만약 이재수 시장이면요. 누가 이렇게 했는지 발본색원해서 그걸 공개해버리겠습니다. 차라리. 정말 내가 몰랐는데 몰랐다면, A 부서에서 B라는 인물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것을 했다. 이게 내가 보기엔 과잉충성이다. 혹은 뭐 업자의 로비를 받았다. 이거 밝혀내야죠. 전 이게 왜 나쁘냐면요. 이거 무조건 나쁜 일인데 2년 전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YTN에서 보도했습니다. 2017년 가을 국정감사 무렵에 강원랜드의 한모 사장이 똑같이 마사지 의자로 불법 개조된 차를 탔는데 지금 다른 점은 차를 매입한 게 아니라 리스였어요. 연간 뭐 1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느낌이
2년 만에 이런 데자뷰가 똑같이 나왔는데 강원랜드 사장, 이번엔 춘천시장? 그럼 강원도에 지금 불법 튜닝 업자가 있나? 로비를 받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발본세원에서 밝혀야죠. 내가 지시한 바 없는데 밑에서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청백리의 자세는 아니다.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왜 저런 대안을 찾았을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직 공복들의 이런 무분별한 예산 낭비나 사업 확장 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표를 얻기 위해서 후보가 돼서 유권자들한테 지지를 호소할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해줄 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선이 됐어요. 춘천시장입니다. 그러면 물론 당선이 되면 갖가지 의전을 받겠죠. 그러나 의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선출직의 공무원이고 지자체장은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뽑아주고 자기를 주인인 순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게 기본 교과서적인 정치의 기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자기가 군림하게 돼 있어요. 대접을 받고 그다음에 의전을 받기 때문에 군림하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의전을 받는 건 당연한 자기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도 그 밑에 부하 직원이 사실은 1,500만 원 가까운 돈을 춘천시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썼을 리는 만무하고요. 이제 저 사실은 그냥 변명 아니면 변명하는 것이고 설사 그렇게 한다 한들 아까 말씀하신 건 과잉 충성이니까 그때그때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그렇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보고를 하느냐라고 단호하게 혼을 내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은 이전에도 그런 징조에 비슷한 것들을 과잉 의전을 하거나 황제 경호나 황제 대우를 하는 것을 이 이재수 시장은 응당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도록 도덕적인 회의가 그대로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공직자, 뭐 지금 나와 있는 뭐 유재수 지금 감찰 무마옥도 있습니다만 고위 관료나 선출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정치인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정말 공복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세금을 쓰고 국민을 모시고 국민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공복이 뭡니까 이게 서번트란 뜻이잖아요.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자기 어떤 도덕적 해이를 계속 끝까지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 긴장감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네네. 지금 그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말씀하셨으니까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청와대의 하명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수사했던 경찰이 이제 송병기 울산 부시장을 가명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경찰청에는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경찰이 해명해야 될 대목이죠. 뭔가 석연치 않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그와 지금 대비돼 있는 이건 울산 전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위 수사가 하명 수사 아니냐 하는 의혹인데 그 첫 제보자가 이제 송병기 현 부시장으로 이제 확인이 됐던 거고요.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김모 씨라고 하는 가명을 썼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수많은 법조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보니까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명백히 이 진술한 사람이 누군지가 확인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예를 들면 신변보호 프로그램처럼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가명을 허용하느냐 하면 이 성폭행 사례 같은 경우. 왜냐하면 가해자와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트라우마도 있고 이건 요즘에 성인지 감수성 많이 강조되는데 이런 경우엔 블라인드 해줄 필요가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뭐 조폭 사건 같은 경우에 이 내가 증인이라는 게 알려지면 상당히 위해를 당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해줘야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이 경우는 공직비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굳이 이걸 가명으로 처리했어야 할 이유가 있나? 저는 이유를 잘 못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경찰이 해명을 해야죠. 왜 그렇게 했다?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근데 그 필요성을 경찰이 이야기해서 합리적이라면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한 분 계시죠. 휴대전화 공강이 검경한데 벌어지고 있는데 이 송병기 부시장 입장이 곤란할 수는 있어요. 김기현 울산시장 시절에 이 울산시청에서 국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중간에 어쨌든 옷을 벗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간인 신분이 됐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와
다음 지방선거에서 격돌해야 하는 이제 상대 당의 후보 캠프에 합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이 있을 텐데 이런 과정 내에서 송병기 부시장의 어떤 익명 제보의 편의를 경찰이 봐줬어야 할 필요성, 이것을 경찰이 밝혀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경찰이 뭐 해명은 했지만 뭐 대법원 판례에도 가명 조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뭐 명쾌하지도 않고 그 판례를 이번 사건 수사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이 재판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에 검찰이 공소장을 냈는데 추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내용 변경이 있어갖고 공소장을 바꾸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기에, 그러니까 9월 달 다 기억하시겠지만 인사청문회 막바지에 이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실 2장짜리 기소장을 낸 거 아닙니까? 일단 당시에는 이제 정경심 씨에 대해서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었던 상태였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그때 냈던 공소장에 의존해서 그게 토대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경심 씨를 소환했고 조사했고 지금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해서 15개 혐의가 좀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지금 공소를 제기했던 공소장에 기반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검찰 측 의견은 그때는 처음에는 이런 내용으로 공소장을 냈지만 추가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추가적으로 혐의가 돼 있고 바뀐 내용이 있으니 좀 변경해달라는 것을 요청을 한 건데 재판부가 지금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경의 내용과 정도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따로 별도 기소를 하면 모르지만 지금 있는 본 기소장을 변경하는 건 좀 불가하다라고 오늘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온 결과적인 어떤 그 확인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9월 말이라고 하는 당시의 공소시효를 의식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장을 만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의 좀 신중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소가 무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추가 수사 결과를 보면 더 많은 혐의가 입증이 됐고 지금은 구속까지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재판부에서도 발부를 해준 거기 때문에 정경심 씨에 대한 추가적인 재판을 위해서라도 그게 공소장을 변경하든 아니면 공소 절차를 바꿔가지고 추가로 분리 또 공소를 제기하든 해서 지금 정경심 씨에 대한 어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변경 여부를 놓고 지금 재판부와 검찰이 너무 기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준해서 정경심 씨의 유죄와 무죄 여부를 확실하게 빨리 판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소를 한 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했는데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급하게 기소를 하다 보니 팩트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변호인 측에게 검찰이 서류 같은 거, 뭐 수사 상황에 대한 서류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내쫓으려고 하고 제대로 서류 같은 걸 복사를 안 해주면 보석을 해서 피의자 방어 그걸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례적인 게 지금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 우선 이렇게 재판부에 검찰이 유죄를 구하는 이제 기소를 한 이 검찰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근데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공소장을 저희가 변경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다소 불명확했던 일부 사실들을 보완하는 선이죠. 근데 지금 이게 육하 원칙에 의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럼 이 공소장은 이 일전에 제기한 기소와는 다른 이야기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바꿔주느냐, 변경해 주느냐, 못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수는 공소를 취소해야 되는데 그럼 처음에 소환 없이 기소한 게 잘못됐다는 걸 검찰이 인정해야 돼요. 그럼 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어찌 보면 도화선이었어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사태의 도화선이 왜 검찰이 하필이면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시점에 그 부인을 기소했지? 그런데 두 번째 놀라운 점이 뭐냐면 소환 없이 기소한 것. 이거 조국 전 장관도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했고 소환 없는 기소라는 게 드물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나 있을 수 있냐면 현행범. 누가 봐도 범인인데 자,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증거가 차고도 넘치니까. 그냥 기소. 이랬으면 모르지만 이 정도로 내용이 허술한데 왜 그렇게 소환도 안 하고 기소를 했을까? 사실은 다음 날, 인사청문회 다음 날이라도 자, 정경심 교수 소환하겠습니다. 해서 조사하고 나서 뭐 그게 진술 거부를 하든 어떻든 검찰 입장에서
확신이 있으면 기소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두 번째고 네. 세 번째는 정치적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지금 예를 들면 사문서 위조가 이 상태로 보면 무혐의가 돼요. 재판에 올릴 수도 없다. 근데 지금 추가 기소된 14개는 사문서 행사가 있어요. 위조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표창장을 행사했다라고 그다음에 또 기소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병합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오늘. 네네. 이 문제를 검찰은 어떻게 교통정리할 것인가? 네. 쉬운 문제가 아닌데다가 네. 또 오늘 재판부가요. 자, 공주대가 내부 회의에서 그렇죠. 공식적으로 네. 인턴십은 정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도 지금 기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입시 비위 의혹으로. 네. 그럼 하나하나 검찰이 그동안 수상하게 몰아갔던 정황들이 기각되고 있는데 네. 검찰은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회 상황 뭐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정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Frosty the snowman was a jolly happy soul with a corncob pipe and a button nose and he made out of coal.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과거 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비리 의혹으로 강요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총리가 연루된 이른바 벚꽃 스캔들까지 불거졌지만 아베 내각이 책임 있는 자세를 회피하면서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인사들은 아예 숨어버리는가 하면 기록을 일찌감치 폐기한 채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멜론과 대게 등 선물을 돌리고 경조사비를 전달한 의혹으로 임명 한 달여 만에 사퇴한 스가와라 전 경제산업상. 같은 날 임명된 법무상은 이후 일주일도 안 돼 본인은 물론 같은 자민당 의원인 부인 관련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역시 낙마했습니다. 일단 의혹을 부인한 뒤 나중에 확실히 설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설명은커녕 한 달 넘게 열린 국회에 모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달 세비와 연말 보너스까지 합쳐 1인당 최대 약 6천만 원의 혈세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これ行方不明だから捜索願い出した方がいいかなと思ってんだけども警察に再起返納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 혈세가 6억 원 가까이 들어간 벚꽃놀이에 아베 총리 지역구 주민들이 무더기로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커진 이른바 벚꽃 스캔들. 초청자 명부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아베 내각은 간단히 거절했습니다. 벚꽃놀이 이후 한 달도 안 돼 중요 기록을 다 폐기해 명부가 없다는 겁니다. 招待者名簿はあらかじめ決められたルールと手続きに従ってこれ廃棄いたしております。 지역구 주민 초청에 아베 총리 사무실이 관여한 문서가 나오고 2조 원대 사기 피해를 입힌 다단계 업체 회장 초청장에는 총리 추천을 뜻하는 관리 번호가 찍혀 있지만 아베 총리는 관련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招待者の取りまとめ等には関与していないわけであります。個人的な関係、今おっしゃったような個人的な関係は一切ございません。 의혹 당사자들은 자취를 감추고 핵심 자료는 이미 폐기된 채 시종일관 모르쇠로 밀고 나가는 아베 총리.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의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종일 시야가 답답했습니다. 뿌옇게 덮여있는 미세먼지에 마음 놓고 숨 쉴 수 없었는데 내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일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수도권과 충북에 이어 그 밖에 중서부와 대구, 부산에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고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공기도 차가워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7도, 낮 기온 8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 퇴근길에는 4도, 자정에는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출근길보다 퇴근길이 더 춥겠습니다. 또 종일 하늘이 흐리겠고 서울은 새벽 한때, 경기와 강원도는 오전까지, 충청은 오전, 호남과 경북 서부에는 낮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6도, 광주 7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1도, 광주 13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찬바람이 불며 춥겠지만 찬바람의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